오늘 시간에 김수영의 중개사TV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유치권의 마지막 핵심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 유치권은 핵심은 동시행 항변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유치권은 행사하는 것이 점유만을 근거로 합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그 목적 대상물을 점유를 하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굳이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행 제공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행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은 넓은 개념이고 유치권은 좁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목적 대상물에 건물이든 동산이든 자, 목적 대상물에 그 건물로 인해서 목적물로 인해서 필요했던 돈이 들어있으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결련성이라고 그러죠. 대상물의 결련성, 그 목적 대상물의 공사비라든가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때 유치권은 점유를 생명으로 합니다.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것을 유치권,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이행을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럽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넓게 인정합니다. 채권편에서 계약법에서 당신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 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이행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의 권능, 채권편에서 인정되는 권능, 넓은 영역에 있어서의 권리,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러고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 대상물에 관련된 채권에 의해서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럽니다. 유치권은 동시행 항변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비슷하면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동시행 항변권은 넓은 개념이다. 내가 이행을 안 하기만 해도 항변권이 형성되는 넓은 개념이고 유치권은 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점유를 해야지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좁은 개념, 유치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동시행 항변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유치권만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유치권만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동시행 항변권이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을 담보로 합니다. 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련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큰 채권 세 가지만 외우면 되죠. 유치권은 공사 때든 필요비, 유익비를 채권으로 해서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당연히 등기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로 하지 동시행 항변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제공하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 하는 항변, 권능입니다.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은 동시에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행 항변권이지 반드시 목적물에 관련해서 생긴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로 한다. 그러면 유치권으로 가야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들어가면 안 돼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서로 동시에 병존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서로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같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행사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행사하는 겁니다. 행사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행사한다. 자,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이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는 순간 그 목적물에 관련된 채권으로 점유를 하는 순간 이건 유치권이라 그러지 동시행 항변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행사는 선택적으로 하지만 자,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반드시 독립된 물권입니다. 그 대상물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 물권으로 인정합니다. 등기는 나오지 않지만 물권으로 인정한다. 동시행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의 권능, 채권에 해당합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이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 당신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채권상의 계약상의 어떤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이고, 유치권은 반드시 대상물을 점유를 해야죠. 점유하고 그 대상물에 관련된 채권에 관련된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만 해당하는 겁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유사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좁은 개념, 동시행항변권은 넓은 개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자, 점유를 목적으로 한다.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에 관련된 채권만 행사하는 게 유치권이다. 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전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물에 관련된 채권을 받을 때 행사하는 게 유치권이다. 하지만 유치권과 동시행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지만 동시행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에 불과하다. 채권이죠. 이게 넓은 개념이다 이겁니다. 채권은. 자, 유치권에 관련된 주요 판례를 봅니다. 자, 유치권에 관련된 주요 판례. 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자, 수급인은 공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급인은 공사계약이라고 하면 된다. 도급계약은 건축 공사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급료를 지급하는 걸 약속하고 어떤 행위를 계약하는 것을, 행위의 제공을 요청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게 도급계약입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사업자입니다. 공사업자, 노가대업자. 수급인은 노가대업자. 그 다음에 도급인은 건축주, 돈을 지급할 사람, 건축주, 시행사, 건축주를 도급인, 수급인은 노가대, 건축업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급인은 자, 자기가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청구하겠죠. 자, 수급인은 노동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 그럽니다. 자,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 독립한 건물을 아직 짓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급인이 부도가 났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독립한 건물이란 것은 지붕이 올라가야 독립한 건물로 봅니다. 지붕 그리고 벽이 있거나 지붕 또는 기둥이 있거나 이것을 독립된 건물로 보는데, 건축법상 자, 지붕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기둥만 박아놓고 부도가 나는 데가 많죠. 자,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답니다. 그러면 이걸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자, 건물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 공사 계약. 근데 이 정착물은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자,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 정착물은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토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공사를 도급받았지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다가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는 건물, 자, 기둥을 박았다 해서 이 기둥만 붙잡고 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바다가 자, 공사가 중단되고 기초공사만 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람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브랜카드는 썼지만 이게 진정한 유치권으로 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죠.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판례에서 법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독립한 건물이 됐냐 안 됐냐는 판례가 다시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다고 판명이 됐을 때, 그 설치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로 갖고는 건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무슨 공사 수급인?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 토목공사가 아니라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을 때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안 되고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의 유치권. 자, 경매에서의 유치권도 아주 중요하죠. 유치권은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경매가 됐습니다. 그 대부분 부도나니까 경매가 진행되겠죠. 유치권 행사해도. 하지만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부상 저당권으로 기준으로 등기부상 등기되는 것이 배당을 받는 거지, 유치권자는 배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인수돼서 별도로 채권을 확보할 때까지 점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는 당연히 낙찰자는 배당은 등기된 순서대로 등기된 채권자 순서도 배당을 하고, 이건 등기가 말소되니까 낙찰자는 등기된 채권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당연히 내가 냈던 그 낙찰 대금으로 다 배당을 하고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전부 말소가 되는 거니까 등기된 권리는 순번대로 다 채권이 확보되지 못해도 배당을 못 받아도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된 권리는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을 기준으로 1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무조건 배당을 한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1번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되는 어떤 채권자도 반드시 배당으로 해결하는 거지, 하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유치권은 배당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낙찰자가 다시 돈을 지급해야 유치권이 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인수되는 권리다. 말소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절대 경매에서 말소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다. 인수라는 것은 반드시 이 매수인을 낙찰자라고 그러는데 낙찰자가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점유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치권자는 채권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낙찰자한테 돈 달라고 청구는 하면 안 돼요.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유치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만. 세월이 흐르더라도 돈을 줄 때까지 점유만 하는 거지 직접 대상자한테 변제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변제 청구권은 없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경매에서 유치권은 절대 말소되는 게 아니라 인수되는 권리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은 저당권하고 아무 무섭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든 말든 유치권은 무조건 자기가 공사대금 받으려면 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은 절대 말소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 등기도 마찬가지. 가압류가 맞춰진 후에 유치권이 들어오더라도 유치권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가압류도 등기가 되는 거죠. 가압류나 저당권은 유치권하고 하등 상관이 없다.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가압류 등기 들어온 후에 유치권은 소멸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소멸되지 않고 돈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점유할 수 있죠. 자, 채권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가압류가 맞춰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유치권 인정하고 당연히 돈을 받을 때까지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때까지 나 점유하겠다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은 아주 무섭습니다. 유치권이 모든 등기된 권리라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만은 무서워합니다.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 경매 개시가 되면요,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가 딱 기재가 됩니다. 직권으로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재가 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국가에 의해 압류 조치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날짜가 판결 선고일자하고 접수일자가 딱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접수일자가 그 압류하는 날짜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되는 접수가 되는 날 이후에는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을 확보를 못합니다. 유치권이라고는 인정하지만 그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명도 소송을 해버리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개시가 먼저 됐기 때문에 경매 개시로 인해서 그 순번에 의해서 낙찰자가 순위가 빠릅니다. 나중에 들어온 유치권은 후 권리로 순번이 늦은 권리로서 주장하는 점유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권은 억울하지만
그 채권이 경매 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유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경매 개시가 돼버렸다 하면 그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낙찰자에게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인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가줘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판례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유치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행사하는 게 아니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으로 인정하는 거죠. 점유는 미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공사대금을 언제 주겠다는 계약서가 있겠죠. 그 계약서에 공사대금이 못 받았을 때 유치권 인정되는데 그 계약서상 공사대금보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먼저 들어가면 이 유치권자는 유치를 하더라도 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억울한 점이 생길 수 있겠죠. 채권자들이 먼저 경매를 진행해버릴 수 있겠죠. 공사대금을 나중에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확보해버리면, 자, 그래서 노가대업자, 공사업자한테 돈 주기 싫으면 은행들이나 채권자들이 먼저 경매를 개시를 신청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다. 자, 다시 한번 유치권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가압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만은 무서워한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행사돼야 됩니다. 유치권을 점유한다 해서 행사되는 게 아니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행사되는 거죠. 변제기, 자기가 받을 채권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그 날짜가 확보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으로서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실행이라는 것은 경매 조치죠. 저당권 실행은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매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 낙찰인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어요. 완벽한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쩔 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오는 유치권은 반드시 유치권 인정은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행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의 유치권은요, 불행하지만 이것은 이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매수인,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줘야 됩니다. 돈을 못 받아도. 됐죠?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행사된 자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입 후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에 또는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다 해도,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을 이전을 받았으니까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유치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하죠. 당연히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았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유치권으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로서는 인정받지만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유치권으로는 인정이 받지만 매수인,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제한적 유치권이라 그럽니다. 제한적 유치권. 다른 채권자한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선등기로 된 경매로 인한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선경매 등기로 인해서 낙찰받은 그 매수인에게만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제한적 유치권이라 부릅니다. 시험에 유치권이 딱 나오면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인지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은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하지만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줘야 됩니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쓰고 점유했는데 나가라면은 돈도 못 받고 나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선경매 등기로 인한 매수인에게.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가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경매 등기가 들어간 후에요. 경매 등기가 들어간 후에 자,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래 네 이제 점유해서 유치해라 하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자,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하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매수인에게는 절대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이 명도 소송하면 자, 건물 명도 소송하면 자, 반드시 나가줘야 됩니다. 자, 건물 매수인에게 자, 주택 채권이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것에서 자, 명도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왜?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자, 그로 인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명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한적 유치권이라 부릅니다. 자, 유치권. 자, 유치권은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된 권리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들어온 유치권자도 반드시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고 돈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등기?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완벽한 유치권이니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데 매수인에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들어오는 유치권. 자, 유치권은 자, 공사대금 자, 변제기가 도래한 후도 되고 변제기가 미리 도래했다가도 점유를 늦게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점유를 늦게 해도 제한적 유치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들어오는 점유를 이전받아서 들어온 유치권자도 그 경매 등기로 인한 매수인에게는 자,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경매 등기 후인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인지 반드시 수험생은 판단해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매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이 낙찰인에게만큼은 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점유를 등기 후에 이전받은 유치권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점유를 나중에 받아도 안 됩니다. 점유를 등기, 경매 등기 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상 유치권에 관련된 핵심 이론을 자, 반드시 반복하시고 반드시 경매에서의 유치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들어온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저당권 가압류 등기에게는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채권자 어떤 사람 낙찰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야, 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뭔만 무섭다? 경매 개시결정만 무섭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들어오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걸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비슷하면서도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와 그 목적물에 관련된 채권으로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점유와 관련된 채권으로만, 건물에 관련된 채권으로만 행사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넓은 개념이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된다. 유치권은 등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권이고 야,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 이행을 거절하는 권능. 동시행 항변권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건물 신축 공사에 관련된 유치권자 수급인은 완벽한 건물, 독립된 건물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왜?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지 토목 공사를 도급받았지 않았죠. 자, 이상 유치권에 관한 핵심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고 유치권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